이번 시간에는 소매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늘 보시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휴대폰으로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얘기하는 소매기관 중에 한 군데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죠. 소매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백화점 많이 찾고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죠? 여러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고, 매장 면적이 1000평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영 비율이 50% 이상이 돼요. 앞으로 이 소매기관에 대해서 매장 면적하고 직영 비율 뭐 이런 이제 사이즈 같은 거 나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은 700평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직영 비율이 50% 이상이다. 우리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백화점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은 백화점 이름 브랜드 회사에서 모든 매장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소매점을 다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온 브랜드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특정한 이 백화점에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백화점 전체에 있어서의 상점, 작은 상점들, 그 상점들의 직영 비율이 50%가 넘는 경우에 쓸 수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이라 했을 경우에는 백화점 안에는 신세계가 아닌 그러한 브랜드 회사들, 특히 화장품 같은 거는 전혀 다른 회사들, 특히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다른 회사들이죠. 근데 이제 전체 매장에 소규모 매장들이 각 층에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세계가 50%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어야 신세계 백화점이라 붙일 수 있습니다. 롯데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정 브랜드 회사가 직영 비율이 50% 되어야 모모 백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매점이지만 초대형이죠. 소매점이에요.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가서, 소비자들이 가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곳이죠. 그게 바로 소매점이죠. 소매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작은 규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즉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곳, 그게 바로 소매점이죠. 백화점도 가장 대표적인 소매점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곳곳에 한 개씩은 다 있죠. 슈퍼마켓 있죠. 슈퍼마켓. 주로 이제 셀프 서비스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카트에 담고 또는 손에 들고 와서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옛날에 연세점이라서, 지금도 이제 연세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처럼 해서 모모 무슨 마켓 이렇게 해서 제가 특정 브랜드 이름 얘기하기 좀 그래서 이제 가맹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특정 브랜드가 동네 곳곳에마다 동일한 브랜드로서 슈퍼마켓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죠. 편의점은 특별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한정된 수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소매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영업을 하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 하는 것 때문에 문제는 많았지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CU라든지 GS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하이퍼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인데 대형화되어진 슈퍼마켓이죠. 그래서 저가 정책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장 면적이 5,000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차량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즉 매장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도심에는 지대가 땅값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임대료와 관련된 부담이 들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임대료가 싼, 지대가 싼 교외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특성적인 게 한 것 중에 외국 브랜드들도 있는데, 회원제 창고점이라 해서 이제 도시 내부에서까지 지금은 이제 진입을 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이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전 세계적이죠.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낱개 형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고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다량으로 프로미화되어진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 있죠. 300에서 3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개인 슈퍼마켓이 아니고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이죠. GS 슈퍼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형 슈퍼마켓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트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동네 곳곳에 있는 개별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형태의 슈퍼마켓이죠. 요걸 우리가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홈데포.
우리는 이제 대형 마트에 홈데포가 많이 실제로 이제 입점을 해야져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홈데포는 따로 있어요. 주로 이제 인테리어 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 전기제품, 주택 개보수 또는 우리 욕실용품 이런 거와 관련되어진 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형 마트에 실제로 이제 홈데포가 진입을 했고, 또는 이제 창고형 매장에도 홈데포가 실제로 이제 하나의 특정한 구역을 할당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변형이 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홈데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품만을 지급을 해서는 소비자들 전체의 욕구를, 그리고 경쟁이 과도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출액과 관련되어진 부분들도 타격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 마트에 이제 입점을 해서, 또는 대형 마트가 직접적으로 일정한 구역 자체를 홈데포로 이제 아예 그 섹터를 두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홈데포가 대형마트의 일정한 섹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데서 많은 물건을 구매를 하고 계시죠. 자, 카테고리 길러 ABC 신발 매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전문점이라 부르죠. 우리가 양판점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카테고리 킬러가 여러분들은 이제 신발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하이마트라든지 전자랜드라든지 전자제품 양판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사이에 이제 ABC 마트와 같은 이제 신발 종류들만 다 모아놓은 카테고리 킬러가 더 많이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친숙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자랜드하고 하이마트하고 이렇게 전자제품 카테고리 킬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 회사의 물품을 비교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유행이 지난 물건들 아울렛이라는 곳에 가서 많이 사게 됩니다. 주로 2월 상품들이라든지 재고품, 약간의 하자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물류창고라든지 관광단지 같은데,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교외에 대규모 아울렛들을 특정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관광과 함께 결합을 시켜서 실제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편의시설하고 관련되는 부분, 요런들까지 이제 융합을 해서 요즘은 이제 아울렛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소매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략은 무엇이냐? 모든 기업의 전략은 대고객 서비스 개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익 마진이라고 하는데, 요 말도 맞는데 오늘날은 소비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윤 추구라는 말보다는 대고객 서비스 개선, 소비자에 대한 만족의 극대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마진하고 그 다음에 회전율이에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물품을 많이 구매를 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어진 곳에 실제로 기업들이 빨리빨리 재고를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재고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죠. 자, 그래서 회전율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회전 고마진을 추구하는 그러한 소매점이 있고, 고회전 저마진을 추구하는 곳이 있고, 저회전 고마진을 추구하는, 특히 이제 회전은 많이 되지는 않지만 한 개 물품이 판매되었을 때 상당히 큰 이윤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석 판매점과 같은 가게들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희귀한 보석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 한 개 팔리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요트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요트 한 두세 대만 팔면은 그죠, 장사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요트를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요는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대만 팔게 되면, 사실은 요트 판매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트 한 두 대 팔면은 문 닫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보이지 않아요. 해외 여행 갔다 오시죠. 예,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 판매점이라든지 요트와 관련된 특정한 품목, 고가의 제품들을 지급하는 곳이 이제 저회전 고마진입니다. 그 다음에 저회전 저마진하고 관련되어지는 거 하면 안 되죠. 예, 망하는 거예요. 회전도 안 되고 이익도 없다. 사업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회전 저마진하고 관련되어지는 소매기관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개 관련되어지는
그 실질적인 소매점들이 무엇인지 기억에서 디귿까지 요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매업 수레바퀴설. 자, 상당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한 개죠. 사실 물류관리사 시험보다는 유통관리사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이거 기출문제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개죠. 자, 설이에요. 설이기 때문에 뭔가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뭔가 원칙은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설이에요. 설. 홀랜더 교수라는 유명하신 분이 이제 자신이 이제 주장한 이론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 있어서 소매업 발전 과정은 수레바퀴처럼 전부 다 똑같이 계속 수레바퀴 돌아가는 수레바퀴 알죠? 여러분들 마차나 이런 데 끼우는 거. 그런 수레바퀴처럼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초창기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어쨌든 열심히 이 시장에서 성장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장에는 이미 굉장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그 소매업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소매상하고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을 저가로 해야 돼요. 대신에 내가 마진도 적게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기존에 있는 고가 정책을 고마진 정책을 펼치는 그리고 브랜드나 기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문을 빨리 열어. 지금 소매업이 되게 많이 해요. 동네에서 슈퍼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1시간이라도 늦게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어쨌든 좀 친절하게 그리고 가격은 저렴하게 대신에 내가 이익을 많이 남지 않더라도 어쨌든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슈퍼나 이런 소매점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소매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라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렇게까지 저가격 저마진으로 노력하고 있던 이 소매상이 지금 현재 동네에 내 혼자 슈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마진을 높게 책정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경쟁하고 그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로 그 소매점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이때 또 다른 후발주자 소매상이 이제 이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시장 진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소매점은 저가격 저마진 정책을 펼쳐요. 그리고 그 저마진 가격 정책을 펼치던 그 기업이 실제로 이제 이 시장에서 또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도 또 고가격 고마진을 책정해야 돼요. 그럼 이때 다시 신규 진입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도 저가격 저마진 그 수레바퀴처럼 뱅뱅 동그랗게 돌아간 수레바퀴처럼 항상 동일한 패턴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모든 소매업은 이 수레바퀴와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일을 반복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소매업 발전 과정을 보게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니까 이게 맞더라 해서 이제 홀랜더 교수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기업이 우리가 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단순하게 비용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추구하고 앞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그 실제로 소매기관들이 전략을 보면 회전율과 관련되어서는 고회전 고마진을 추구하시는 그러한 소매업들도 있어요. 이런 백화점과 같은 그 고마진 고회전을 추구하는 그 보석가게 같은 이런 그 소매상에는 이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그 소비자의 반응이 그 다양해지고 개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 전자상거래 같은 새로운 방식의 그 실제 이제 그 판매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소매업 수레바퀴들은 점점 더 현실하고 멀어지는 그러한 이론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소매업 발전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효시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통에서는 큰 의의를 갖는 이론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매업 수레바퀴설에 관련되어지는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 소매업 수레바퀴설이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계시는 분은 뭐 크게 뭐 다르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물류관리사 시험을 치시고 나면은 유통관리사는 따로 한번 또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두 개는 조금 동일한 점도 있지만 좀 차이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물류관리사 공부하시면서 유통관리사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소매업 슬리바켓을 같은 경우에는 유통관리사 시험에 물류관리사보다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개 미리 이제 확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